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네. 12월입니다. 24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진짜 한 달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이거 좀 끝까지 유지해줬으면 했는데 막판에 조금 아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2월의 첫 시작.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은 좀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12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도 시작된 12월 투자 전략 잡아주실 세 분의 파트너 모셨습니다. 최영동, 박원필, 김태복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동 파트너님. 예. 12월 기대를 해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주변에 일단 긍정적인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것,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환율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1,400원 넘어섰죠. 네. 뭐 시장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매력도가 좀 워낙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국내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찌됐든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통상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일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총 상위 쪽에 잡혀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통상 정책에 어찌 보면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내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 여전히 좀 불안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내려오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미국 쪽으로 리쇼어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비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 국가들의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 자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오늘 장중에 1,400원대를 좀 돌파를 좀 시켰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못내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300원대를 진입을 하자마자 외국인들에 대한 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금요일자에 워낙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에 들어왔었는데 10분을 채 못 지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0.4%, 5%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제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등락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뭐 시장 대표주들이 상승을 못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0.06으로 끝나긴 했지만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음봉 바디가 상당히 좀 길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12월 첫 거리라서 약간 좀 힘내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시황 자체도 상당히 조금 불안하게 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연기금이 그동안은 좀 방어를 해줬지만 이번에 한은의 이 스탠스를 확인하고 여기마저 좀 손을 뗀 것 같거든요. 우리 박원필 파트너, 저희가 국내 증시에 있어서 하방을 좀 더 열어둬야 된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뭔가 이야기하기에는 계속 좀 약한 흐름이,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좀 하향되는 부분.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장 마감 후에 뭐 삼성전자, HBM도 중국 쪽에 공급이 좀 어렵도록 미국에 조치를 내고 있는데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 떠나가는 마당에 뭐 중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창신 메모리가 우리나라에 추계할 수 있는 빌미를 열어준다거나 또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중국 쪽으로 나가는 HBM에 대한 공급을 차단당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물론 뭐 그동안에도 좀 어려웠지만 이제 계속 그 외국인의 매도의 어떤 합리적인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7월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쪽에서 뭐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한 후에 바로 이제 지난달에 그 골드만삭스도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 레거시 쪽으로 이제 내년 중반 또 후반까지도 좀 약세 기조가 아닐까. 이제 근데 최근에 수출입 동향도 발표된 걸 보면 이제 한 4개월 연속 수출이 둔화 추세, 그리고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도 이제 좀 레거시의 좀 그 DDR4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고정거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하고도 직결돼 있지만 경기 사이클하고 많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지금 둔화 추세에 있는 데다가 관세라는 이런 이제 좀 무거운 짐을 좀 던져놓고 또 중국이라는 그 덤핑의 어떤 굉장히 그 근원지,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지원금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그냥 공급 과잉 물량을 풀어대면서 지금 DDR4 같은 경우도 중국산 그 물량은 우리나라의 DDR4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주변에 대형주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뭐 어차피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흐름, 지수만 놓고 보면 안타깝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면이 있어요. 재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딱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그 추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100조 원짜리 물량이 확 들어오면서 지수로 많이 깎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2차 전지라는 큰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여기다 딱 그때 들어올 때는 환상적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 원투펀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진행된 부분인데 저는 12월도 아직은 그렇게 빠르게 특히 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지금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후반부에 굉장히 증권사 열심히 사줬는데도 이걸 잘 막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기일이 다가오면 또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약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서두르지 말자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에 두 분이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걸 좀 찾아내려고 해도 네. 조금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에 관련해서 또다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호 파트너님, 예.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좋은 것도 나올 만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좋은 게 지금 현재 잘 안 보이는데요. 아, 그게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그 근본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그게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가 되고 나면 그 관세라는 게 딱지처럼 붙는 건데 이 관세가 왜 붙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때문에 붙이는 거죠. 중국의 어떤 저가 상품들이 전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패권을 싸우고 패권을 다툼하는 이런 상황인데 관세를 중국에 매기면 우리나라에 원하는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중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절하하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 경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전망해 줬단 말이에요. 네. 미국 같은 그 거대한 나라가 3%씩 이렇게 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해봐야 1.9%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안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론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일본은 카드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은 금리가 0.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올려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엔캐리 청산은 절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의 12월 아마 19일 날인가요? BOJ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56엔 가던 게 149엔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엔캐리는 방어되는 이런 흐름 그리고 환율은 조금 안정되는 흐름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104레벨대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장에 돈 들어오긴 걸렸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은 저는 종목 장세에 계속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국에 투자하면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면 환율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지금 이제 계속 절상해 가는 분위기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지만 돈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바꿔 나가려고 하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약세가 가면 이거 기분 나빠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은 크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생각하지 말고 지수 생각하지 말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11월 달 그 지나고 12월 달에는 그 강하게 올랐댔는데 트럼프가 1기가 출범할 때예요. 그 12월 달도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반등의 트리거를 건들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는 뭐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뭐 엔캐리 청산이 걱정이 됐으면 미국도 빠져야 되고 일본도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우리 최영돈 파트너님. 예. 우리 시장만 너무 좀 이 엔캐리 청산, 우려, 공포 이런 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수급이 너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대체할 만한 대체 시장들을 지금 많이 찾아서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증시가 안 좋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돈의 이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상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시기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일시적인 자금의 이동 그리고 다시 또 증시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금들이 아직은 좀 포착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잠겨져 있는 물량들만을 가지고 자금들만을 가지고 지금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증시를 기반으로 한 주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아직까지 12월 달에서 우리가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스토리들을 찾지 못하는 거는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가 안 가는 이유들은 어찌됐든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악재를 반영할 것인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뭔가 스타트 라인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과 12월 달, 그 내년도 1월 20일이면은 진모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은 점점 불확실성의 이 크기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시기에는 가장 크게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을 하는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땡겨지면서 다가오면서 이 불확실성의 크기 자체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관련 종목군들은 저점을 만들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12월 연말쯤 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크기가 좀 작아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만기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시간 가치가 굉장히 크게 반영되잖아요. 네. 그런데 점점 만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시간 가치는 사라져요. 그럼 이거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불확실성의 가치 자체가 해소가 된다고 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이 좀 답답하고 어렵게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시기만 좀 잘 넘기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말에는 그래도 저점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심리 자체가 시장을 좀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한필 파트너.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참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었죠. 예,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디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장기 국채 금리만 보더라도 일본과 역전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 중국 관련돼서 영향이 또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중국은 최근에 이제 그 뭐 MLF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죠. 계속 낮췄고요. 또 돈도 풀고 또 부양책을 계속 가동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나온 그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보면은 이제 50일 레벨을 넘었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 관세 이제 그 트럼프가 매기기 전에 먼저 빨리 신규 주문 넣어서 중국 물량을 좀 받자. 관세가 매겨지면 중국 물건이 비싸질 거니까 그래서 신규 주문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도 내수 부양이라든가 해외 수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그래도 지수가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특히 전기차 밀어내기라든가 이런 수출을 밀어내기로 계속 이제 그 미국에는 침투를 못 하더라도 주변 국가라든가 유럽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그 중국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중국의 덤핑 물량에 의한 어떤 가격 교란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WGBI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 채권 시장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채 3년물이 지금 2.6% 깨졌고요. 뭐 10년물도 2.7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짜리가
4.18인데 거의 뭐 1.5% 6% 차이가 나요. 그만큼 미국 달러가 이제 그만큼 미국 금리가 매력적으로 바뀐 상황이죠. 이거 지금 달러 쪽으로 돈이 가는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금리 차가 격해지고 우리나라 채권에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국채 선물도 왕창 사고 있고. 지금 주식은 별로 안 사는데 채권 쪽은 엄청 삽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까지 이제 외환시장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매매하기도 편하고 또 선호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야간에 이제 딜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돈이 일단은 채권 쪽에 일단 들어온 돈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채권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언젠가 주식시장이 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취임할 때쯤 되면은 이건 좀 과했다 싶을 때 먼저 튀어 올라올 때는 우리나라 금리가 좀 낮고 유동성이 많이 유입된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펀더멘탈이 계속 외국인한테 좀 매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추세에 끌려 내려가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빨리 좀 타당이 돼. 중국을 우리가 뭐 핑계 대기에는 걔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덤핑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누가 더 가장 취약한 업종인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에 어려움을 겪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배터리들도 그렇고 또 전기차 밀어내기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지금 뭐 그렇게 안전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BYD라든가 많은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추세는 추세에게 물어야 된다. 이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진정돼서 횡보금리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미리 어떻게 가격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이 중국의 덤핑 공세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다. 특히 이 경기 사이클을 타는 쪽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한 접근을 좀 하면서 좀 우리를 좀 지키면서 가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 보니 그래도 피난처로 뭐 배당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우리 김대복 파트너 그럼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배당주 업종이나 뭐 종목 좀 있을까요? 글쎄 뭐 배당하면은 이제 뭐 배당금을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가인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가에는 배당 수익률이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주가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배당을 주느냐 이게 배당 수익률인데 지난해 이제 배당을 많이 줬던 회사는 한국셀쏘기부터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이 배당률이 상당히 배당이 금액적으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연말까지 배당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배당 수익률도 높고 배당금도 있는 현대LVA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9% 정도 됐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한 8.3%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셀쏘기후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슬슬 사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말고 기관들 이제 그중에 금융 투자는 지금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배당 투자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하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요. 그래서 이 매수 차익 거래를 진행하고 난 뒤에 배당 부시세가 끝나면 반대로 선물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이제 은근히 조금씩 바람 불면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연말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최영동 파트너에게 뭐 좀 좋은 거 한번 무조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근데 뭐 주변에서 보면은 국내 시장 이외에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 뭐 거래세 관련해서 2년 유예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쪽 시장으로 좀 자금이 더 많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상화폐를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주제 넘은 주제인 것 같아서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증시의 큰 틀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그리고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 지금 가상화폐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뭐 대표되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리플과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았고요. 리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시에서 얘기하는 중소형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알트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이제 막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나왔었던 이슈들이긴 하지만 2년 동안 또 세금 유예 부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관련 종목군들 다 올라갔습니다.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컴투스홀딩스라든지 뭐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뭐 이렇게 뭔가 대표되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가기 뭐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로 지금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증시에서 찾기보다 아예 그냥 내 이 시장을 한번 가볼까? 라는 쪽의 자금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증시로만 놓고 보게 되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빨리빨리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증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좀 화랑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주식만을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긴 하겠지만 뭔가 내가 그냥 단순하게 금융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과거에는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다채로웠죠. 네.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일례로는 뭐 어느 한 정치인께서 이 비트코인 시장은 뭐 사기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의 막상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금융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이러한 이제 가상화폐를 등한시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ETF 설정이 안 됐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ETF가 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한 이제 뭔가 이제 가상화폐와 연계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를 좀 가지시게 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또 12월의 시작이다 보니까 잠시 후에 좋은 종목들,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